이번 시간에는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통상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죠. 들어가 볼게요. 해제, 계약의 해제입니다. 이 해자라는 게 이게 이제 한자로 해자가 뭐냐면 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로. 이게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풀어 헤친다는 얘기죠. 없던 걸로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의의를 볼까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의 효력을, 그죠? 대상이죠. 뭐다?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2번 볼까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면 당사자는 계약 내용에 구속이 되죠. 그런데 구속이 되는데 기억 볼까요? 법이 정한 해제 사유, 즉 이걸 법정 해제라고 하는데요. 법정 해제 또는 당사자 약정에 의한 해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끼리 약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약정한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에 하나여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3번 볼까요? 해제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해제권을 행사하여야 해제 효과가 발생한다. 이것은 조금 뒤에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해제가 어떤 건지는 알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예를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해제가 됐다. 그래서 그 효과가 원상 회복 의무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대충 아실 거예요. 대충. 근데 이제 좀 더 자세히 봐야겠죠. 그러면 구별 개념을 한번 볼까요? 해제와 취소. 취소는 우리 배웠잖아요. 어디서 배웠죠? 민법 총칙 파트에서 배웠죠. 대상, 해제와 취소는 대상이 달라요. 취소는 모든 법률 행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거 중요해요. 그죠? 모든 법률 행위. 그러니까 법률 행위는 단독 행위도 있고 계약도 있고 합동행위도 있죠. 그런데 해제는 뭐다? 중요한 건 해제는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거죠. 지금 우리 계약 총론 파트 배우고 계시잖아요. 잘 알아두시고요. 행사 사유 볼까요? 취소권. 취소권 같은 경우에는 행사할 수 원인이 법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유가 한정적입니다. 우리 기억 떠올려 보실까요? 뭐다? 이거 배우시죠? 차고상기 강박 배우셨잖아요. 즉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또는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있으면 취소권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배우셨죠? 제한 능력은 우리 범위에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미성년자인 경우에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했다. 그러면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것도 배우셨잖아요. 그런데 해제, 지금 우리가 배우는 해제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이 있어야지 법정 해제권은 발생을 합니다. 약정 해제권은 그건 아니죠. 당사자끼리 약정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채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해제권이 발생을 하고 뭐다? 약정 해제권은 당사자가 약정한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 이렇게 발생을 하죠. 그래서 범위가 취소보다는 광범위해요.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죠? 효과. 취소권이나 해제권 행사 시 동일한 부분은 소급적으로 계약이든 취소 같은 경우에는 모든 법률행위고 해제는 계약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소급적으로 효력이 잃는다는 점에서는 동일해요. 그런데 이것도 많이 이제 설명을 드렸던 건데 취소가 돼가지고 소급적 소멸이 되면 그죠? 소멸이 되면 받은 것 있으면 다 돌려줘야죠. 그걸 뭐라고 했죠? 부당이득 반환 의무라고 했잖아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을 해서 이렇게 해결을 되는데 해제권 같은 경우에는 해제도 소급적 소멸이 되잖아요. 그러면 해제의 경우는 이것도 얘기를 들었는데 원상 회복 의무가 발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죠. 근데 이 원상 회복 의무도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이에요. 성격은 똑같아요. 실질적으로 성격은. 왜? 소급적 소멸이잖아요. 해제도. 똑같은데 이 회복하는 한마디로 반환 범위에서 별도로 이렇게 해제는 범위를 취소랑 동일하게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해제권 행사 시에는 뭐다? 부당이득 반환의 특칙, 즉 부당이득 반환의 일종인데 약간 특별해요. 부당이득 반환에. 그래서 그
특칙인 원상회복 의무가 별도로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뭐 이렇게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뒤에 나오는 이 해제적 구문 실권 조항은 조금 이따 해제를 좀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면 훨씬 편하니까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제 법정 해제 이제 들어갈게요. 이제 구체적으로 해제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해제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보고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약정 해제도 있죠. 약정 해제 뭐라고 했죠? 해제 사유를 당사자들끼리 미리 약정을 해두는 거죠. 그래서 사유가 발생하면 해제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2번은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안 중요하냐면 당사자가 알아서 계약을 하면서 뭐 우리 이런 사유가 있으면 약정 사유를 정하는 거죠. 해제권이 발생하는 거 하자. 이것은 당사자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에 별로 안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법정 해제와 좀 뒤쪽에 나오는데 이 합의 해제가 중요해요. 그죠? 2번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왜 법정 해제라고 할까요? 법이 정했다는 얘기죠. 무엇을 법이 정했나요? 해제 사유를 정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법에서 이행지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행불능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이렇게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합의해제는 이제 뒤쪽에서 볼 거니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해제권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법정해제를 공부할 거잖아요. 봅시다. 법정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은 해제 전반에 공통된 거예요. 해제는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은 것을 대상으로 해제는 할 수 없어요. 아시겠나요? 그래서 뭐다?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이 대상인 거예요. 그리고 법정해제는 2단계 구조를 갖는다. 이건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1단계는 발생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2단계는 행사를 하는 구조여야 돼.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떤 상황의 케이스냐면 지금 매매 계약을 맺었어요. 딱 집이죠. 주택이라고 봅시다. 그 주택 가액을 1억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갑이 매도인이고 을이 매수인인 상황이에요. 근데 이 계약 내용을 봤더니 계약을 체결을 한 날짜가 2023년 11월 1일이었고 을이 계약 체결 당일날 1,000만 원을 계약금으로 줬다고 해볼게요. 줬어요. 들어갔어요. 계약금이. 그리고 중도금, 그 다음에 잔금일자 이런 거 다 정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중도금 일자가 보니까 한 달 뒤인 11월 30일을 중도금 지급일자라고 딱 정해졌고 잔금은 그 다음 해를 바꿔서 1월 31일, 즉 2달 뒤에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2달 뒤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중도금 지급할 때 금액을 얼마로? 3,000으로, 잔금은 6,000으로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었는데 11월 30일 됐어요. 그러면 을은 갑한테 중도금을 줘야 하잖아요. 근데 중도금을 안 주고 있죠. 이걸 뭐라고 하죠? 이걸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방금 전에 법정 해제 사유가 이행지체가 있고 이행불능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행불능은 이행을 할 수 없는 거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사람이 이행을 할 수 있죠. 11월 30일 됐는데 이행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돈을 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이행지체를 했어요. 그러면 이행지체 상황에서 이 갑이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뭘 해야죠? 이렇게 갚아라 이렇게 해야죠. 왜 날짜가 됐는데 중도금이 안 오지? 빨리 중도금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최고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것도 이제 포인트인데 이행을 최고할 것. 뭐 쉽게 얘기하면 그냥 돈 갚아라 이 소리죠.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행지체가 발생했다고 해서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뭐다? 한번 갚아라 이렇게 최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기간을 상당한 기간을 줘야 합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했는데 만약 한 달의 기간을 줬다고 해볼까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11월 30일 날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데 12월 31일까지 갚아라 했어요. 중도금을 줘라 이렇게 갑이 최고를 했습니다. 했는데 을이 12월 31일이 됐는데 중도금을 지급을 여전히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이때 해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포인트는 발생이죠. 즉 12월 31일이 됐을 때 해제권을 발생하는 거고 발생했다고 반드시 행사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2단계 구조를 갖는 이 소리입니다.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발생을 했으니까 해제권을 행사할 수도 있죠. 하지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책으로 가볼게요. 지금 이제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을 공부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 544조 볼까요?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상대방은 뭐다?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딱 끊어볼게요.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여기까지 또 끊어도 되겠네요.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이건 뒤쪽에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건이 여기서 다 나오죠. 1번 뭐죠?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즉 이행지체의 경우에 뭐다? 상대방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서 이행을 최고하고 요건이 2번이죠. 2번 요건. 그런데 뭐다? 그 기간 내에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죠. 해제해야 한다 아닙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다? 의무가 아니고 그 다음에 행사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걸 나눠서 한번 요건을 들어가 볼게요. 예, 1번 요건이 뭐였죠? 이행지체였잖아요. 이행지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무조건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법정해제를 배웠는데 법정해제는 이행지체, 이행불능을 그 사유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행지체, 이행불능이라는 것은 귀책 사유가 있는 이행지체, 귀책 사유가 있는 이행불능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고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볼게요. 판례를 볼게요. 예,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죠?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 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할 정도의 여기서 이제 포인트는 주된 채무여야 하고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매도인이 내가 매매를 이렇게 성사된 기념으로 너한테 물건을 넘겨주면서 뭘 해주겠다? 도배를 해주기로 했다. 이런 거 있었죠. 도배를 안 해줬다고 해서 매수인이 갑자기 얘 도배 안 해주네 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나요? 뭐다? 주된 채무여야 돼요. 2번 볼게요.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를 말소하여 완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지만 본 적이 있죠? 그죠? 매매 계약을 했는데 그 목적물에 뭐가 있죠 지금? 근저당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그냥 소유권만 넘겨주면 되나요? 아니죠. 이런 것까지 다 말소를 해서 완벽하게 소유권을 넘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무를 부담하죠. 그죠? 그런데 근저당권 설정 등기나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죠. 그죠? 왜? 매도인은 그것을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갚으면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행불능은 아닌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이행불능도 해제 사유라고 했는데 맞아요. 맞는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행불능 같은 경우에는 이행지체와 다르게 요건이 좀 달라요. 해제 요건이. 뭐가 있냐면 이행불능이다 그러면 최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갚아라 할 필요 있나요? 이행이 불능이 됐는데 뭘 최고를 해요. 그죠? 그래서 이행지체와 이행불능은 이면에서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이기 때문에 최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를 지금 판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뭘 해야 한다고요? 이 경우에는 최고를 해야 한다는 얘기죠. 최고를 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 하나여 계약을 해제해야 한다고요?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잘 보시고요. 예, 3번 볼까요? 3번 판례는 봅시다. 동시행 관계에 있는 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지금 무엇을 이유로 지금 해제를 하는 거죠? 이행지체예요.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권을 적법하게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행기가 만약에 일정한 기간 내로 정해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이행 제공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고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행 제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우리 동시행 공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뭐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동시행, 쌍무계약이니까 동시행 상황에 있습니다. 있는데 이 을이 뭐 대금을 줘야 한다고 할게요. 대금을 줘야 하는데 대금을 안 주고 있어요. 그죠? 잔금이라고 해볼게요. 잔금이랑 소유권 이정 등기 의무랑은 동시행 관계에 있죠. 잔금을 줘야 하는데 잔금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잔금이 딱 특정 날에 줘야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볼게요. 23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기한 이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계약에서. 그죠? 이런 약정이 있는 상황에서 갑이 해제권을 행사를 하려면 이행 지체를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다? 갑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제공을 해야 돼요. 자신이 제공할 게 있으면 제공을 해줘야 한다는 얘기죠. 뭐죠?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하려면 법무사 사무실, 이런 거 기억나시죠? 법무사 사무실에 등기 이전서를 맡겨놔야죠. 그죠? 이런 판례 있었잖아요. 그런데 즉 이행 지체를 만들려면 이 기간 동안에 을이 잔금을 지급해줘야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이 갑도 계속 제공을 해야지. 그죠? 제공을 해야지 이행 지체에 빠지잖아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때는 뭐다? 한쪽이 이행 지체가 되어야 돼요. 근데 제공을 안 하면 이행 지체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은 법무사 사무실에 이 기간 동안 계속 맡겨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을이 이행 지체가 돼서 갑이 이 기간이 끝났어요. 11월 30일 끝났어요. 그러면 네가 이행 지체가 됐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행기가 일정한 기간 내, 뭐 한 달이라고 봅시다. 정해진 경우라면 그 이행의 청구한 자가 누구죠? 이 갑이라는 사람이 원칙적으로 그 기간 중 이행 제공을 계속 해야 한다는 게 포인트죠. 왜? 동시 관계이기 때문에 이행 지체를 만들려면 자신이 계속 이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정한 일시 등과 같이 기일로 정해졌어요. 무슨 얘기냐면 특정한 날짜, 예를 들어서 뭐 11월 30일 딱 하루로 정해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기일에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일에 이 사람이 이행 제공을 해야지 이행 지체가 되니까 이렇게 그 기일에 이행 제공을 해야 한다. 이런 판례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봤고요. 지금 1번 요건은 뭐였죠? 이행 지체가 있을 것을 봤습니다. 2번 볼게요. 2번은 지체만 있다고 되나요? 아니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를 해라. 최고 뭐라고 했죠? 갚으라 이 소리죠. 그죠? 이행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최고. 최고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의사의 통지죠. 준법률행위의 일종입니다. 최고는. 2번 볼까요? 반드시 일정 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는 건 아니다. 이것도 기출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법조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죠? 상당 기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당 기간이라는 것은 딱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거 아니죠?
그렇게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명시할 수도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 명시를 안 했다고 해서 이 상당 기간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 이 소리입니다. 됐어요. 또한 객관적으로 짧은 기간의 최고도 효력이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제권이 발생. 만약에 상당한 기간이 만약 한 달인데 한 달 정도는 줘야 돼요. 줘야 하는데 만약에 그런데 이 사람이 한 15일밖에 안 줬어요. 채권자가. 그죠?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 최고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15일에 최고를 했는데 이게 한 달에 미치지 못하죠. 그렇다고 이게 효력이 없는 최고가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최고의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해제권이 발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 달 정도는 지나줘야지 해제권이 발생한다는 얘기겠죠. 됐어요. 3번 봅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최고한 경우, 이걸 과다최고를 하는데 그 효력에 대하여는 판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나누어 검토를 하고 있다. 이건 판례를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니까 판례 볼게요. 바로 1번 판례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를 한 때는 이로써 중도금 지급에 최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과다최고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무슨 얘기냐면 지금 최고를 우리 판례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최고를 조금 더 그냥 효력이 있는 쪽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이게 그 포인트예요. 무슨 얘기냐면 설령 상당한 기간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최고에서의 효력이 인정이 된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중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니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해제하겠다는 통지를 한다고 되나요? 안 되죠. 왜? 지금 이행지체인 경우에는 최고를 한번 해야 돼요. 언제까지 갚아라. 근데 이 사람은 매수인한테 그런 최고를 안 했어요. 그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최고를 안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네가 중도금을 지급 안 했으니까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통고는 이 통고를 최고로 보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나요? 그래서 중도금 지급에 최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최고를 좀 더 이렇게 유연하게 해석을 해주는 입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뭐 이게 중요한 판례는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냥 본 다음에 그렇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2번 판례부터 봅시다. 이게 이제 과다최고에 대한 판례인데 채권자의 이행최고가 본래 이행하여야 할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겠죠. 갑,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중도금을 이 사람이 안 주고 있어요. 근데 중도금을 줘야 하는 금액이 아까 3천이었죠. 근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최고를 하는데 너 돈 갚아야지, 중도금 줘야지 하면서 3천을 그 최고를 하는 게 아니라 4천을 갑자기 최고를 한다고 봅시다. 이런 경우입니다. 근데 본래 급부하여야 할 수량과의 차이가 만약에 비교적 적거나, 이것은 이제 판사들이 알아서 판단하겠죠. 그건 비교적 적거나 또는 과다하게 최고한 진위가 본래 급부를 청구하는 취지라면 4천 최고가 3천을 최고한 그런 취지라고 보여진다면 그 최고는 본래 급부하여야 할, 즉 3천에 대해서 그 범위 내에서는 유효한 최고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2번 볼게요. 그런데 이번에는 과다한 정도가 현저해요. 중도금을 요구를 하면서 갑자기 잔금까지 포함해서 9천을 얘기를 해버리네요. 만약 이런 경우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채권자가 청구한 금액을 이 채무자가 제공하지 않으면 그것을 수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가 분명한 경우, 이 갑이 갑자기 그렇게 9천을 요구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최고는 적법하다고요? 부적법하다는 게 포인트죠. 그래서 이에 따른 계약 해제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9천을 요구했을 는 최고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최고를 해야지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부적법하니까 만약에 갑이 나중에 해제권을 행사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제는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겠죠. 어떻게 보면 약간 도덕 교과서 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비교적 적거나 아니면 아주 많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 봤고요.
지금 뭘 배우고 있죠? 이행지체의 요건을 배우고 있죠. 해제하기 위한 요건, 이행지체가 있고 그 다음에 최고를 해야죠. 그런데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볼게요. 한번. 네,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 보세요. 이 세 가지를 적어놨는데 물론 이행불능은 독자적인 법정 해제 사유니까 그것은 하지만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경우에 포함되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행을 거절할 의사가 확고해요. 그러면 최고가 의미가 있을까요? 최고는 의미가 뭐죠?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돈 갚아라, 채무를 이행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을 의사가 너무 확고해요. 그러면 최고가 의미가 없죠. 이런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 소리죠. 그죠? 두 번째 볼까요? 정기행위. 정기행위는 뭐냐면 예를 보시면 알겠지만 결혼식 예복 맞춤 계약을 했다고 볼게요. 결혼식이 만약에 11월 30일 날 있는데 그 양장점에서 11월 30일 날 예복을 준비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고를 할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걸 정기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겠죠. 결혼식 날 딱 옷 준비 못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행불능도 당연하죠. 이행 자체가 안 되는데 이행이 불능이 됐는데 최고를 요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행불능 경우에는 바로 해제권이 발생하겠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을 한번 음미를 해보세요. 당연한 얘기니까. 됐죠? 다시 최고라고 볼게요. 최고를 요하지 않는 경우 지금 방금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첫 번째를 봅시다. 이행 거절 의사가 확고한 경우. 1번 판례 볼까요? 쌍무계약에 있어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는, 한마디로 이행 거절 의사가 확고한 경우는 이 소리죠. 그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상대방은 이행 지체 책임을 지고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인트는 뭐다? 이런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즉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2번 볼게요.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할 수 없음이 명백한지 여부는 계약 해제 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여야 한다. 그렇죠? 해제를 할 때 이행 거절 의사가 확고한지 이것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죠? 1-1번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이 중도금의 수령을 거절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했어요. 그죠? 이행 거절 의사가 명백한 경우죠. 그런 경우에는 매수인은 신의성실화 원칙상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기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죠. 한번 그려볼까요? 이것은 봅시다. 지금 상황이 부동산 매도인이에요. 갑이, 을이 매수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을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이행 제공을 했다는 얘기죠. 이행 제공을 했는데 이 사람이 매매 계약을 해놓고 마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나 중도금 안 받을래, 이 얘기를 한 거죠. 이걸 수령 거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행을 했는데 이 사람이 수령을 거절했죠. 이 수령 거절의 의미는 뭐죠? 나중에, 즉 이 갑은 중도금이니까 현재는 잔금을 지급할 시점에 소유권 이전 의무를 보다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를 한 거죠. 그죠? 그죠? 중도금을 줬는데 이 사람이 수령 거절해서, 그러면 이행 거절 의사를 확고히 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경우에 뭐다? 설령 이행 기일이, 지금 이 사람은 아직 이행 기일이 안 돌아왔죠. 소유권 이전 의무는 중도금이랑 동시행하게 있지 않으니까 이행 기일이 한참 뒤라고 하더라도 뭐다? 이 을은 바로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사람은 전혀 이행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판례를 볼게요.
예, 수령거절했죠. 중도금 수령거절. 그래서 이렇게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명백히 표시했죠. 그러면 뭐다?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기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이게 포인트겠죠? 바로 해제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2번 볼게요. 상대방의 이행 거절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철회됐어요. 그러면 자기 채무의 이행을 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아니면 채무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그렇죠?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뭐다? 철회를 해버렸어요. 적법하게 철회됐죠. 그러면 철회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행 거절 의사표시가 없어진 거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해제로 가야겠죠. 이행 지체. 그래서 뭐다? 자기가 진 그 채무가 있으면 이행을 제공을 하면서 뭐다?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최고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일반적인 해제로 바뀌는 거예요. 그죠? 이행 지체가 이제는 최고를 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최고를 해야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지, 그게 아니면 해제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잘 이해를 해 보시고요. 그러면 이것은 다 봤네요. 그죠? 예. 다 봤습니다. 그럼 정기얘기 볼까요? 결혼식 예봉 맞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545조 조문이 있어요.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시일 또는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게 뭐죠? 정기행위의 개념이죠. 그런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이 그 시기에 이행을 안 했어요. 그럼 의미가 없죠, 그 계약은. 그래서 상대방은 전조의 최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거 봤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다 봤고, 세 번째 요건 뭐죠? 이행을 안 했을 때 뭐다?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네요. 요건을 세 개 다 본 거예요. 다 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나중에 보기로 한 거 있죠? 그걸 볼게요. 이걸 본 다음에 해야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라 뒤쪽으로 뺐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를 받는데, 이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은 비슷한데 좀 달라서 이게 구별 개념으로 넣어놔봤어요. 특정 상황이 발생한 경우, 채무 불이행이라고 해볼게요.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상실하는 것으로 정한 계약입니다. 예를 보면 훨씬 이해가 쉬울 텐데, 매매계약에서 중도금 미지급 시 매매계약이 실효된다는 약정을 한 거예요. 보면 우리가 이게 어떻게 해제랑 다른 거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행 지체에 따른 해제를 받잖아요. 해제는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을 안 하는 이행지체가 발생했죠. 1번 요건.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래서 갑이 이행 최고를 하죠. 이행 최고를 한 다음에 2번 요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로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이행을 안 했을 때 보다 해제권을 행사해야 한다고요? 아니죠. 해제권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다요. 그래서 해제권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죠? 우리가 방금 봤던 해제권 이런 겁니다. 근데 해제 조건부 실권적은 그게 아니고 중도금을 미지급했어요. 즉 이행 지체가 발생을 했는데 약정에서 뭐냐면 중도금 미지급 시에 매매계약이 바로 실효된다는 약정을 한 거예요. 다르죠? 우리가 방금 봤던 해제권은 중도금을 지급 안 했을 때 해제권이 발생하는 경우죠. 여기는 뭐라고요? 미지급하면 바로 매매계약이 깨져버린다는, 실효된다는 약정을 한 거예요. 약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판례를 보면 훨씬 더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런 예를 뭐라고 한다고요?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이라고 합니다. 판례를 볼까요? 매수인이 중도금을 약정일자에 지급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있는 실권약관부 매매계약. 여기서는 실권약관부라고 했는데 뭐 동일한 내용입니다.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이랑 이렇게 실권 약관부 매매 계약에 있어서는 매수인이 중도금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면 그 계약은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해제랑 다르죠. 해제는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해제권이 발생했을 뿐 해제권 행사를 한 번 더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정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뭐 실권 약관부 매매 계약 또는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 이런 경우에는 바로 계약이 해제가 돼버리는 거죠. 차이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근데 이제 이 1번과 2번을 잘 구별을 하셔야 돼요. 뭐가 포인트냐면 여기서는 중도금입니다. 그리고 곧 잔금 얘기가 나올 거예요.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2번, 매수인이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약정. 이게 무슨 약정이요? 지금 해제 조건부 실권 약정이죠. 실권 조항. 이런 조항이 있는데 이 약정이 효력이 있을는지 이거에 대해 보자 이겁니다. 1번과 중도금 같은 경우 효력이 있었죠. 바로 해제가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므로 매도인이 잔금 기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준비하여 매수인에게 알리는 등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이 이행 지체에 빠졌을 때 비로소 해제되는 겁니다. 무슨 차이냐면 지금 중도금이랑 하나는 잔금이잖아요. 이래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한번 설명을 들어볼게요. 이렇게 실권 조항이라고 그냥 써볼게요. 해제 조건부 실권 조항. 근데 지금 중도금인 경우랑 중도금 미지급 시 실권 조항이 있는 경우랑 뭐랑 잔금 미지급 시 실권 조항이 있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판례가 있잖아요. 근데 중도금부터 봅시다. 무슨 얘기냐면 매수인이고 중도금을 지급 안 했죠. 중도금을 지급 안 한 경우에 뭐다? 계약이 바로 실권된다는 약정이 있어요. 이 경우는 바로 효력을 발생해서 계약이 깨진다고 했습니다. 판례에서. 왜 그러냐면 이 을은 중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죠. 근데 중도금 지급이랑 소유권 이전 의무, 갑이 지는 의무랑 동시행 관계에 있나요? 아니죠. 그래서 갑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바로 깨진다는 효력이 이 실권조항에 유효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은 아무런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조항 자체가 그래 이렇게 약정을 했으면 중도금을 안 주면 그래 끝나버리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2번이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잔금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고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2번은 뭐가 있냐면 잔금을 지급 안 했을 때 계약이 바로 실효된다는 약정을 했어요. 똑같이. 근데 이건 잔금이에요. 이 을이 잔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이게 바로 깨지는 게 맞을까요? 안 된다는 얘기죠. 왜 안 되냐면 잔금 지급일에는 갑에게도 의무가 있어요. 무슨 의무가 있죠?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바로 깨지게 된다면, 이 사람이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으면서 이거 바로 깨지게 한다면 동시행 항변권이, 이 사람은 동시행 항변권을 갖고 있는데 동시행 항변권이 유명무실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잔금 같은 경우에는, 잔금에 따른 실권 조항이죠. 이런 경우에는 뭐다? 만약에 그 계약이 효력이 있으려면 이 사람이 소유권을 이행을 제공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제공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제공하죠? 법무사 사무실에 맡겨준 다음에 을한테 통지를 하죠. 그러면 제공했어. 근데 이 사람이 잔금을 지급 안 한다?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서 실권 조항을 맺었잖아요. 그러면 그 약정에 따라서 바로 계약이 깨지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아시겠나요? 중도금이랑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셔야 하는 거예요. 중도금은 이 사람이 의무를 지는 상태가 아니니까 바로 그 약정이 효력을 발생한다는 얘기고. 됐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을 잘 비교를 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럼 2-1번 볼게요. 그런데 지금 왜 2-1이냐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얘기죠. 한번 볼게요.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이번에도 잔금입니다.
잔금 기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그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된다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번에서는 그죠? 있더라도 하면서 이렇게 했죠. 근데 매도인이 이행 제공을 하여 매수인이 이행 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그 약정기일의 도과 사실만으로 매매 계약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여기까지는 지금 2번을 똑같이 옮겨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2-1번에서는 이게 이제 다른 건데, 매수인이 수요에 걸친 채무 불이행에 대하여 책임을 느끼고, 지금 한 번만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수요에 걸친 채무 불이행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잔금 지급기일을 연기를 요청을 하면서 새로운 약정 기일까지는 계약에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불이행 시에는 매매 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지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약정을 했어요. 이 약정이 뭐죠? 이게 지금 실권 약정, 실권 조항, 해제적 부분 실권 조항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약정이 있는데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매매 계약은 자동적으로 이때는 실효가 된대요. 왜 그럴까요? 2번이랑 2-1번 뭐가 다르냐면 이 밑줄친 부분이 다른 거예요. 지금 매수인이 한 번만 지금 불이행한 게 아니라 계속 불이행을 한 거예요. 매도인은 뭐 한번 그 전에 제공을 한번 한 적이 있겠죠. 뭐 공무사 사무실에 그 등기서를 맡겨놨더니 이렇게 제공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수인이 여러 번 불이행을 하다 보니까 내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하니까 어떤 약정을 해서 그래 내가 이번에는 꼭 내가 제공을 할게 이러면서 근데 만약에 이번에도 내가 안 하면 그냥 계약을 깨자, 없던 걸로 하자, 즉 실효된다는 약정을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뭐다? 그 약정이 유효하다는 얘기겠죠. 바로 실효된 것으로 해도, 설령 바로 실효된 것으로 해도 매수인이 그걸 감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 경우가 좀 다른 경우일 뿐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실권 조항 다 봤어요. 이제 이행 불능으로 인한 해제권의 발생 한번 봅시다. 채무 불이행이 있는데 그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 불능이에요. 그러면 이행을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해제를 할 수가 있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거 쉬워요. 이건 이행 불능은. 546조 볼까요?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 지체랑 다른 거 보이시나요? 불능이 발생을 하면 바로 해제할 수 있어요. 이행 지체에서는 뭐가 있죠? 최고를 해야죠. 최고를 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갚았을 때 해제를 할 수 있는데, 불능은 그게 아니죠. 할 수가 없으니까 바로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뒀어요. 볼까요? 이행 불능에 따른 해제권의 발생의 경우에 쌍무계약상 동시행 관계에 있더라도 해제권자는 이행 제공을 하지 않아도 해제권이 발생하면, 이행 지체랑 차이죠. 이행 지체의 경우에는 동시행 관계에 있으면 한 사람은 이행 지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신의 이행 제공을 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뭐죠? 이 경우에는 어차피 이 사람은 불능이 된 거예요. 이행하게 된 게. 그래서 이행 제공조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죠?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목적물이 불능인 상태이므로 보다 최고가 의미 없습니다. 그럼 판례를 볼까요? 1번 판례.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이행불능이 뭐다? 귀책이 있는 이행불능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매도인의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이행불능이 지금 매도인의 귀책 사유가 아니고 매수인의 귀책 사유네요. 이런 경우에는 포인트가 있죠? 없다예요. 그죠? 아시겠나요? 됐습니다. 2번 볼게요. 쌍무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의 일부만이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즉 이행불능이 일부에만 있는 거죠. 근데 나머지 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계약 전부를 해지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전부가 불능으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이행이 가능한 부분에 급부만을 청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이것도 기출이 됐죠?